이것이 첫 번째 만든 복장을 단정히 호감가게, 그 다음에 점심은 반공기만, 이걸 실천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 내 수준에 맞는 목표 설정입니다. 내 수준에 맞는 목표 설정이 뭘까요? 아까 소장님이 알려준 거죠. 너 수준에 맞게 3집, 5집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남의 집을 두드리고 다니면 다닐수록 레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매번 목표를 같은 걸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5집, 오늘은 7집, 오늘은 10집. 예를 들어서 학교가 4시에 끝났습니다. 판촉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된다면 2집만 하자. 이런 목표를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종일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10집 가져가자. 내일은 11집.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죠. 내 수준에 맞는 목표, 내 수준보다 한두 칸 높은 목표를 가져가는 것이 계속해서 물량을 늘리는 방법이었던 거죠. 세 번째, 고객 마음에 드는 미끼 준비, 판촉물이죠. 어떤 판촉물을 쓸까? 그 당시에 보급소에는 판촉물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리컵 있었고, 그 다음에 도자기로 구운 국 받침대가 있었습니다. 자, 저는 뭘 선택했을까요? 두 가지를 들고 나가서 설문을 한 겁니다. 단골 고객한테 가서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고객은 다 주세요 하더군요. 예, 그래서 대답을 해주면 드릴게요 하면서 솔직히 주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어떤 걸 쓰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도자기 국 받침대를 얘기하더군요. 컵들은 대부분 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현장 설문을 통해 가지고 도자기 국 받침대를 마련을 한 겁니다. 똑같은 돈을 쓰고 판촉물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실제로 가서 남들이 쓰지 않는 색다른 판촉물이다 보니까 훨씬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느꼈던 그 작전. 네 번째, 죽음하는 순간이 개척의 기회입니다. 작은 선물을 활용하고 소개를 받을 기회인 거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방문해서 수금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로 이런 거는 옛날에는 거의 없었죠. 그래서 오라는 날 가면 그 고객 아주머니를 만나는 날입니다. 그럴 때가 찬스인 거를 개척할 때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금할 때 오토바이에 요구르트 한 박스를 싣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아주머니한테 물어봅니다. 아주머니 식구가 몇 명이에요? 그럼 4명이다. 그러면은 요구르트 4개를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 아주머니가 깜짝 놀래요. 아니 그 작은 우유 하나 먹는데 뭘 이렇게 많이 줘? 얘기하는 거죠. 요구르트 하나 그 당시에 100원 했는데 저는 50원에 때울 수 있었거든요. 4개를 드린다 하더라도 200원이면 됐습니다. 200원이면 도자기 국받침대 이거보다 훨씬 싸거든요. 도자기 국받침대는 최소한 2,000원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더 가성비가 있나? 자, 4개를 드리면 그거를 냉장고에 넣으시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아주머니 잠깐만요. 하나를 뺏어서 뚜껑을 땁니다. 아유, 지금 드세요. 제가 왔을 때. 그러면 뚜껑을 땄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죠. 꼴꼴꼴꼴꼴꼴 드십니다. 이때가 바로 타이밍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타이밍이죠. 달달한 게 입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머니 집 하나 보고 이까지 올라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아주머니 새 집만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새 집이냐? 새 집만 소개해 주세요 하면 최소한 한두 집은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방금 달달한 걸 먹었으니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바로 옆집에 가서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저는 그 아주머니 뒤에 따라다니면 됩니다. 아주머니가 새 집 시도하면 반드시 한두 집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설득하는 것보다 이웃이 설득하는 게 훨씬 뛰어났던 거죠. 그 아주머니는 저한테 요구르트를 받아 먹었잖아요. 아주 달달한 요구르트를. 그 요구르트는 다른 우유가 와서 판촉을 할 때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꾸준히 뭘 주지 않으면 다른 판촉사원들이 와서 주는 판촉물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고객을 잠그는 효과도 있었던 겁니다. 자, 5번째. 고소한 우유 만들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우유 고소해요 이렇게 하고 샘플 우유를 드리는데 흰 우유를 드시는 분들이 뭐가 고소해? 다 똑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어오면 도대체 그러면 우리 우유 고소해요가 잘못된 거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고소한 우유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남은 우유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상품 연구를 하는 거죠. 자, 냉장고에 넣어놓고 겨울에는 창틀에 쭉 쌓아놓습니다. 차가운 창틀에 쌓아놓고 냉장고에 넣어놓은 우유들이 언제 제일 고소한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이렇게 되는 우유들을 맛을 봅니다. 저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방 쓰는 동생도 먹여보고 친구도 먹여보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유통기한 한 4일에서 5일 지난 우유들이 가장 고소하더라고요.
살짝 이렇게 숙성이 되거나 맛이 가고 있는 거죠. 이야, 이거야, 드디어 고소한 우유를 찾았어 해가지고 고소한 우유를 들고 나가는데 판촉이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우유 고소해요. 다른 우유보다, 지금 드시는 것보다 훨씬 고소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전에는 소신이 없어서 우리 우유 고소해요 하고 떨리면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주머니 진짜 고소한 우유 드셔보실래요? 왜 그러냐면 유통기한 4, 5일 지난 고소한 우유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렸어요. 드렸는데 정말 고소하네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소한 우유를 5개 들고 가면 5개 판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들고 가서 이렇게 드세요 하고 먹였는데 만약에 식중독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시 소장님을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소장님, 유통기한 지난 우유가 고소해서 판촉은 잘 되는데 만약에 상한 우유를 드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했더니 또 소장님은 껄껄껄껄 웃으시더니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거 흔들어 보면 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 이게 열흘 지난 우유야, 유통기한이. 그랬더니 막 흔드시는 거예요. 막 흔들었는데 어느 순간 소리가 안 납니다. 이거 안 상한 거야 얘기하시더라고요. 유통기한은 법이 정해서 들어있지만 실제로 흰 우유는 흔들었을 때 어느 순간 거품이 생기면서 안 흔들리면 얘는 상하지 않은 우유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야, 진짜 깨달음이 느껴지더군요. 상한 우유는 이미 고체로 두부처럼 되어 있어서 계속 철퍼덕 흔들린다는 거죠. 그런 우유를 드리면 큰일 나죠. 그 다음부터는 신났습니다. 소장님, 남는 우유 저 좀 밀어주십시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먹거나 파는 게 아니라 판촉했을 거거든요 했더니 그거라는 소장님도 매일같이 남는 우유를 막 10개, 20개 밀어주십니다. 이제는 제가 판촉물 없어도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들고 나가서 아주머니, 진짜 고소한 우유 제가 맛보기 해드릴까요? 줘봐, 뭐가 고소해? 잠깐만 기다리세요. 꺼내 들고 막 흔듭니다. 뭐 해? 그러면 맛있는 칵테일 우유도 칵테일처럼 흔들어 먹으면 더 맛있죠. 사실은 상했나 안 상했나 검사하는 거죠. 그러다 계속 상하면 탁 버리고 다른 거 흔들어 댑니다. 아, 얘는 느낌이 안 좋네요. 그러면서 흔들어 가지고 딱 까서 드리면 100% 고소하다고 합니다. 3가지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유통기한이 지났죠. 그죠? 두 번째는 제가 흔들어 제껴서 얘가 거품이 조금 나 있죠. 세 번째는 실온에 들고 다닌 거예요. 냉장고에 나와서 몇 시간이 됐으니 밍밍하잖아요. 그러면 고소할 수밖에 없겠죠. 고소하네? 그러면 바로 바꿉니다. 자, 한 달 동안 신나게 배달을 하고 수금하러 갑니다. 그러면 대부분 고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우유가 처음에 먹은 것처럼 고소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새벽에 나온 우유라서 그래요. 며칠 지나면 고소해져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판촉물을 하나 줍니다. 그런 이유로 다른 우유로 갈아탈까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신선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한 데다가 판촉물까지 받았으니 한 달 먹고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 저만의 영업비밀이 있는데 뭐냐 하면 막 흔들어서 우유를 따서 드시잖아요. 그러면 꼴꼴꼴꼴 드시고 빈 우유곽이 남지 않습니까? 그거 주세요, 제가 버려줄게요 하고 반드시 가져왔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유통기한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스템을 갖추니까 판촉이 엄청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5번째 고소한 우유 만들기 스토리를 재밌게 들으셨는데요. 자기만의 상품을 남보다 확신을 갖는 연구를 한다는 거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6번째 개척 전 밑밥 깔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학교 마치면은 제가 제 구역을 지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일부러 개척을 안 하더라도 제가 제 오토바이 뒤에 새우깡을 한 박스 사가지고 마을을 한 바퀴 돕니다. 그때는 골목골목 아이들이 나와서 많이들 놀던 시절이었거든요. 공터만 있으면 아이들이 모여서 구슬치기를 하고 고무줄을 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가가지고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아이들을 봅니다. 이미 제가 그 가정들을 방문하고 아이들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내 우유 먹는 아이가 누군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야, 철수야, 이리 와봐. 그러면 그 녀석이 저한테 옵니다. 우유 아저씨네. 그리고 옵니다. 그 녀석한테만 새우깡을 주는 거예요. 너 아저씨 알지? 예, 새우깡 맛있게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와서 왜 저는 안 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철수는 형이 돌리는 동서우유를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형이 돌리는 동서우유를 먹으니까 새우깡을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들은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 철수만 주고 가냐 이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이 심리를 이용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동네를 개척을 하러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저한테 새우깡을 받아먹은 철수, 영희, 순이 그 아주머니들 살고 있는 주변에 개척을 하면은 제 우유를 먹지 않는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철수한테 새우깡 줬던 그 학생이구나. 동서우유. 우유 드세요. 얘기하면 그 아주머니들이 왜 우리 아이는 안 줬어요? 그러길래 아, 제 우유를 먹으면 드리죠. 그랬더니 그때 우리 아이가 되게 서운했어요. 우리 아이도 다음에 새우깡 줘요. 우유 먹을 테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을 활용한 개척 방법으로 인해서 그것 또한 판촉에 엄청난 재미난 효과를 봤죠. 이게 6번째 방법이었어요. 일명 새우깡 투하 작전이었습니다. 자, 7번째 친구들 활용하기입니다.